저는 사실 가정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아내와 일찍이 이혼 후 혼자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아 길렀는데 일찍이 딸은 어학연수 중 임자 만나서 미국으로 시집가고 아들이랑 내내 같이 살다가 아들이 40대쯤 다다라서 장가를 들었습니다. 고맙게도 아들 내외는 혼자 된 저를 배려하며 5년 정도를 합가를 하며 같이 살게 되었죠. 저희 아들은 특히나 여자 보는 눈이 아주 까다로워서 아내감을 고르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아들 직업은 교사였는데 도덕적이고 기품 있고 마음에 맞는 여자를 아내로 맡고자 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았는데 아들의 눈에 들어오는 여자는 선뜻 나타나질 않았나 봅니다. 특히나 아들은 제가 이혼을 하는 바람에 엄마 없이 자란 것에 대해 많은 콤플렉스를 갖고 있었습니다. 학창 시절을 겪으며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이혼 가정의 자식이라는 선입견 시선을 트라우마로 겪고 늘 어깨가 처져 다녔던 아들이었어요. 딸은 그냥 순수하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한 반면 아들은 별의별 상황까지 다 예측을 하며 조금이나마 추후 이혼을 할 것 같은 가능성이 정말 아주 조금이라도 있을 것 같으면 한 번 만나고 만나질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본 선만 거진 100번 정도 되는 것 같았어요. 선을 보고 집에 올 때마다 제 속도같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여자 다 똑같다고 그냥 괜찮다 싶으면 만나보라고 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만든 건 제 탓 같아서 입 한 번 뻥끗하지 못했어요. 아들은 본인만의 여성을 보는 이상형의 고집을 꺾질 않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아들이 화색이 돌며 집에 돌아왔는데 제가 무슨 좋은 일이 있냐고 묻자 환하게 웃어보였습니다. 아버지, 저 이번에 느낌 오는 여자를 드디어 만난 것 같아요. 아직은 잘 모르지만 조금 더 만나보고 싶어요. 왠지 제 인생을 바꿔줄 것 같은 여자예요. 정말이냐? 잘했다 그래. 너 좋은 여자 만났으니 잘 사귀어보고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구나. 라고 말해서 드디어 아들의 이상형에 맞는 여자를 찾았나 싶어 저도 덩달아 기뻤어요. 아들은 마음에 드는 여자가 나타나자마자 누구보다 적극적인 대시를 하며 남자다운 면모를 풍겼고 그런 아들이 싫지 않았던지 아들의 여자도 아들이 하자는 대로 따라와주며 만난 지 5개월 만에 결혼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참 좋더라고요. 제 기분마저 흐뭇해졌어요. 처음 아들이 여자를 데려왔을 때 저도 긴장이 되었는데 막상 만나보니 아들이 좋다는 여자는 생각보다 평범하고 수수한 여자였습니다. 직업은 같은 교사였는데 성격은 또 활발하고 싹싹해서 아들이 괜찮은 여자 하나 골랐다 했네요. 아버님, 반찬 좀 만들어 왔어요. 좀 드셔보세요. 진국 씨랑 결혼하면 이제 한 집안에서 같이 살 건데 아버님이랑 좀 더 친해졌으면 좋겠어요. 나랑 같이 산다고? 난 그런 말 전혀 못 들었는데. 당연히 분가시켜줄 생각이었는데 나랑 같이 살면 네가 불편하지 않겠니? 저는 하나도 불편하지 않아요. 혼자 계신 아버지, 얼마나 마음이 쓰이겠어요. 저희 부모님께서도 승낙하셨고요. 나중에 제가 아이를 낳으면 조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버님께서도 저 그냥 딸처럼 대해주시고 편하게 대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비 며느리가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니 저 또한 마음이 놓였고 저를 생각해주는 아들 며느리에게 진심으로 고마웠어요. 사실 딸 시집 보내고 마음이 황량하고 적적했었는데 남은 아들까지 제 곁을 떠나버리면 어쩌나 턱을 푸기도 했었거든요. 주변 어울리는 친구들이 혼자 사는 사람도 많은데 다들 걱정하는 것은 행여 혼자 있을 때 아프거나 큰일을 당해서 가여운 모양새로 이 세상을 떠나는 게 아닐까 하고 알게 모르게 염려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말 덕분에 저는 안심을 하게 되었고 물론 처음에는 며느리와 살기 불편하지만 점차 나아지리라 생각하고 새 식구를 받아들일 생각을 했습니다. 상견례 때 사돈 되실 분들도 참으로 양반인 분들이셨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일사천리로 그렇게 결혼식이 마무리되었죠. 곱디고 온 내 며느리에게 애정을 듬뿍 가지며 멀리 있는 딸보다 더 가까이 귀하게 느껴지기까지 했어요. 새 식구가 늘어나면서 살고 있던 아파트를 팔고 분가시킬 때 보태주려고 했던 돈을 모아서 40평대의 큰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저는 아들 며느리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집 명의는 어차피 다 늙은 내 이름으로 하는 것보다 온전히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고자 아들의 이름으로 해두었습니다. 아들 내외는 교사 부부였고 아들은 고등학교, 며느리는 중학교 교사였어요. 중고등학교가 바로 옆에 있어서 출퇴근도 같이 하고 정다워 보였습니다. 이제 아이만 생기면 딱이라며 흐뭇하게 보았는데 생각 외로 아이가 들어서질 않더라고요. 아들은 제게 너무 걱정 말라며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고 했지만 둘 중 누가 삐딱선을 타고 있는 것인지 기다리던 손주 소식은 쉬이 오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아들과 며느리는 좋은 것 같더라고요. 늦게 제 짝을 만난 것처럼 아들은 며느리와 여행도 자주 다니고 친구처럼 연인처럼 호텔에서 외박도 자주 하고 그렇게 다정한 모습을 보이니 저 역시 손주에 대한 미련을 접고 아들 내외가 행복한 모습을 보며 그렇게 허한 심정을 달래기도 했네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동네 친구와 함께 모여서 내기 바둑을 두고 있었는데 친하게 지내던 영감 하나가 넌지시 제게 귀뜸을 해주더라고요. 자네 아들 내외 요새 사이가 좀 괜찮나? 당연히 괜찮지. 뭔 또 헛소리래? 우리 아들 며느리처럼 사이 좋은 부부가 어디 있어? 얼마나 금술이 좋은지 손자가 없으니까 오히려 싸우지도 않고 인고 부부가 따로 없네. 저는 행여 손주가 없어서 아들 내외 사이를 문제 삼는 것 같아 미리 장막을 먼저 쳐놨습니다. 그러나 친한 영감은 전혀 모를 소리를 제게 하는 것이었어요. 사실은 내가 저번에 동창들과 야유회로 바람 좀 쐬러 나갔다 왔는데 아니 그곳에서 자네 아들을 봤어. 근데 곁에 있는 여자가 자네 며느리가 아니라서 내가 긴가민가하게 보았는데 틀림없는 자네 아들이더라고. 그 옆에 있는 여자와 보통 사이가 아닌 것 같던데. 그래서 별 탈 없는지 내가 물어본 걸세. 아이고 이 사람이 잘못 봤겠지. 우리 아들이 그런 사람이 아닌데 어디서 엄한 소리를 하나? 행여 우리 며느리 귀에 들어갈라. 입 조심해. 라고 한마디 하니 친한 영감은 끝까지 자기 말이 옳다며 분명 낯선 여자랑 함께 있는 사람은 우리 아들이 맞았다고 얘기를 그렇게 짓고려댔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아들이 그럴 녀석은 아닌데 하지만 또 딴에 생각을 하면 혹여 옛날 지엄마의 피를 받아 바람 유전자가 발동해서 며느리를 두고 다른 여자를 만난 건지 싶더라고요. 아니라고 믿고 싶은 상태로 저는 며느리의 퇴근이 좀 늦어졌을 때 아들한테 몰래 말을 해보았습니다. 친구가 너 나한테만큼은 솔직하게 얘기해봐라. 혹시 너 며느리 말고 다른 여자 있는 건 아니겠지? 라고 얘기를 했고 아들은 손사래를 치며 어디서 그런 말을 들으셨냐고 펄쩍 뛰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한 영감이 말해줬던 얘기들을 그들에게 말했고 의심스러운 얼굴로 계속 물어보았어요. 그러자 아들은 제게 안심하라는 듯 아버지, 전혀 그럴 일 없으니까 염려 마세요. 아버지 아들 못 믿으세요? 제가 그럴 것 같았음 제일 먼저 와이프가 눈치챘을 거예요. 아시잖아요. 얼마나 예민하고 섬세한 성격인지. 그런 걱정이랑 절대로 마시고 저희 부부 지금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만족스럽게 얘기를 했고 아들에게 그 얘기를 듣고서야 저는 안심을 하며 넘길 수 있었습니다. 아들의 발언으로 모든 걱정을 접은 채 일상생활을 하고 있었고 내게 헛소리를 했던 영감한테는 화까지 내고서 윽박지르며 다신 남의 귀한 자식한테 그 입 찢고 놀리지 말라며 큰 소리를 쳤어요. 하지만 끝까지 영감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아들이 맞았는데 라는 말을 했더랬죠. 어떻게 보면 그 말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정말 거짓말이라고 믿고 싶은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으니까요. 저는 여느 날처럼 무료한 시간을 달래려 동네 친구들과 함께 내기바둑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휴대폰으로 긴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그건 바로 며느리의 목소리였어요. 아버님, 큰일 났어요. 얼른 병원으로 와보세요. 그이가. 라며 차마 말을 못 잇자 저는 며느리에게 일단 심호흡을 하며 진정하라고 차근차근 며느리가 부르는 위치를 받아줬고는 그곳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알고 보니 아들이 학교 난간에 있던 아이 한 명을 구하려다가 발을 헛디뎠는데 그러면서 미끄러지며 아래로 추락해서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했어요. 믿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분명 아침만 해도 환하게 웃는 얼굴로 제 알사람과 함께 다녀오겠다고 언제나처럼 인사했던 녀석이었는데 출근한 후 참혹한 모습으로 병원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자니 저는 다리가 후들거려 몸을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너무 충격을 받아 하얗게 질린 얼굴로 쉴 새 없이 울음을 터뜨리는 모습을 보고 시아버지로서 나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집안의 어른으로서 아들의 곁을 굳건하게 지키며 며느리에게 큰 힘이 돼줘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들을 보자니 너무 마음이 아프고 찢어질 것 같았어요. 엄마 없이 내 손으로 고이고이 기른 아들이 부디 전처럼 건강한 모습을 되찾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졌죠. 하지만 이런 제 바람에도 불구하고 무심한 아들은 수술까지 예후가 좋지 못해 그대로 저희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저는 아들 잃은 슬픔으로 그 자리에서 하염없이 통곡을 쏟아내었어요. 이 때문에 외국에 있는 딸까지 남편과 함께 귀국을 하게 되었고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저를 챙기며 오빠의 장례식을 챙겨주었습니다. 며느리 역시 홀로 된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실신까지 했더랬죠. 참으로 마음이 아팠어요. 아들의 장례식을 무사히 치른 후 저는 며느리와 함께 집으로 왔는데 집안 물건 정리를 하자니 슬픔이 또 한 번 올라왔고 딸은 그런 저를 하염없이 위로해 주었습니다. 하며 며느리에게 친히 부탁까지 하더라고요. 새언니, 우리 아빠 몸 추스를 때까지만 곁에서 좀 부탁드릴게요. 아빠한테는 오빠가 큰 기둥 같은 존재여서 아마 당분간 정신 차리시기 힘드실 거예요. 언니도 많이 힘들겠지만 우리 아빠랑 서로 의지하며 잘 이겨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을 했는데 며느리는 딸 내외 앞에서 제가 기운 차릴 때까지 곁에서 잘 보살피겠다고 약속을 했고 딸 내외는 아들의 장례식이 끝나고 정확히 3일 후 살던 곳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아들을 잃은 가운데 딸까지 떠나니 허한 맘을 감출 길이 없었지만 며느리를 친딸처럼 여기며 며느리가 갈 곳이 정해질 때까지 딸 삼아 같이 있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딸이 외국으로 떠나고 아들이 없어지자 며느리가 그간 숨겨왔던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 눈을 의식했던지 일단 당장 집을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저와 함께 살았는데 아들이 없으니 저를 부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아버님, 저 오늘 못 들어오니까 집안 청소도 좀 해주시고 빨래랑 이거 나눠서 세탁소에 맡기실 건 맡기세요. 아버님도 팔자 좋게 맨날 친구분들이랑 바둑이나 두시며 사셨던 것 같은데 이제 보살펴줄 아들도 없으니 용돈이랑 생활비 좀 벌어야 하지 않겠어요?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시고 아직 60대이신데 집에서 노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고용노동부 이런 데 가서 취업이력서 작성하시고 돈 버세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란 말 아시죠? 라고 제게 못 박아 놓는데 저는 처음에 며느리가 무슨 생각으로 그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저 아들 잃은 슬픔에서 벗어나게끔 하려고 일부러 그러는 줄 알았더니만 전부 다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며느리 말 맞다나 취업을 해보려고 노력했어요. 굳이 꼭 돈을 벌고자 했던 거라기보다 뭐라도 해야지 아들 잃은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만 같았거든요.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어디든 취업이 쉽지 않았고 경비자리나 청소부라도 해볼까 해서 이력서를 넣었지만 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탓인지 취업은 쉽게 되진 않았습니다. 제가 정작 취업을 못하니 며느리의 구박은 날로 심해져 가더라고요. 며느리는 저와 둘이 있는 게 불편했던지 외박을 자주 했는데 저는 며느리에게 집 지키는 것에 불과한 사람 같았습니다. 아버님, 여태 취업을 못 하셨다고요? 저더러 지금 아버님을 벌어먹여 살리라는 말씀이신가요? 아, 정말 양심도 없으시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막말로 제가 아버님 친딸도 아니고 왜 제가 아버님의 일상을 책임져야 하냐고요. 아니면 집안일이라도 제대로 해놓으시던가요. 제가 분명 보이는 곳만 닦지 말고 보이지 않는 구석구석도 닦으라고 말했죠. 도대체 하는 일이 뭔데요? 이러니까 저희 부모님한테 쓸모없다는 얘기를 들으시죠. 저는 며느리와 사돈이 했다는 말에 도저히 참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무시당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언제까지 며느리 구박을 참고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속 편히 살려고 저는 며느리에게 되받아쳤습니다.
얼마 전 보험회사 직원이 찾아왔었는데 아들이 저희 친척 실적 올려주느라 몇 개의 보험을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아들이 이제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니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했는데 무려 그 금액이 10억 원이 넘었습니다. 며느리도 아마 그 보험금 때문에 저랑 억지로 붙어 있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도 아들과 별로 살진 않았지만 그래도 부부로서 함께 살았으니 보험금과 재산을 나눌 생각으로 저는 속에 있는 진심을 꺼내 보였습니다. 아가야, 너 이제 우리 집에서 나가거라. 이제 우리 아들도 없는데 너도 언제까지나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시아버지랑 살 이유가 없잖니. 너도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것 같고 남의 이목이라면 내가 행동처신을 잘 할 터이니 걱정 말고 나가거라. 이제 나올 아들의 보험금이랑 재산 분배는 적절하게 섭섭지 않게 해줄 테니 우리 이제 갈 길 가자. 며느리는 제가 먼저 이렇게 나오길 바랬던 듯 알겠습니다, 아버님. 그럼 이 집 재산 분배랑 남편 보험금 제대로 계산해 주세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알겠다 하고 더 이상 며느리 구박받는 것도 이골이 나서 당장 보험회사 직원을 불러 제대로 계산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보험회사 직원 역시 보험금 지급 여부 때문에 찾아오려고 했다더라고요. 잘 됐다 싶어 다음날 보험회사 직원이랑 며느리랑 저랑 삼자대면을 하고 보험금 비율에 관한 논의를 했습니다. 며느님과 아버님은 6대4 비율입니다. 며느님이 6이고 아버님이 4 정도로 수령 가능하실 것 같아요. 보험금이 12억 정도 되니 7억 2천 정도는 며느님이 수령하시고 나머지 4억 8천 정도는 아버님께서 받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데 며느리에 비해 적은 돈을 받더라고요. 재산 분할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아들 이름으로 해준 집 역시 그렇게 분할을 받았고 이럴 줄 알았음 아들 이름으로 하지 말걸. 기껏 노후 준비하려고 뼈 빠지게 재테크한 돈을 며느리한테 다 간다고 생각하니 다소 억울하긴 했지만 이건 뭐 어쩔 수 없었던 만큼 법대로 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보험회사 직원 앞에서 의문의 사진 한 장을 내밀었어요. 이게 뭔가요? 라며 보험회사 직원이 사진을 찬찬히 살펴보았는데 흠칫 놀라며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그 사진은 다름 아닌 초음파 사진이었어요. 설마 하는 마음에 저도 바짝 긴장을 하며 심장을 졸였고 며느리는 당당하게 말을 했습니다. 생각하시는 그대로입니다. 제 뱃속의 초음파 사진이고요. 이 아이는 제 남편의 아이예요. 남편이 죽기 전 제게 마지막으로 준 선물입니다. 아이의 목도 포함해서 6대4라는 보험금 배분을 한 건지 제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 보험 설계사는 깊게 한숨을 쉬며 보험 약관을 살펴보고는 제게 무겁게 입을 열더라고요. 죄송합니다만 며느님께서 만약 뱃속에 아드님의 아이를 가지셨다 하시면 태아에게도 분명 상속권이 있기 때문에 전 재산은 모두 며느님과 뱃속 아이에게 가게 됩니다. 아버님께서는 재산 상속권에 대한 권리가 없으세요. 뭐라고요?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태어나지도 않은 애인데 제가 상속권이 없다니요. 보험금뿐만 아니라 아드님의 재산에 대해서도 모두 며느님과 뱃속 아이의 몫이 될 겁니다. 안타깝지만 현행법이 그렇다고 알고 있어요. 저는 순간 머리가 멍해지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일궈놓은 모든 재산은 아들의 행복을 위해 준비한 것이었는데 그것이 모두 며느리와 뱃속 태아에게 간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설마 하니 뱃속 아기에 대해서도 의심이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떻게 이제껏 안 되었던 임신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것도 재산 상속을 한다니까 없던 아이가 생겼던 건지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뱃속 아이가 아들의 아이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딱 때마침 아이가 생겨난 건지 의심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제게 도끼 눈을 뜨고 기세등등하게 입을 열었어요. 자, 들으셨죠? 이 집과 제 남편이 들어놓은 보험금 수령액은 모두 저와 뱃속 제 아이 것이에요. 아버님께서는 이제 제 발로 나가주셨으면 좋겠네요. 그애 태어날 때까지는 나는 이 집에서 못 나가. 네가 다른 놈의 아이를 가지고
내게 우리 아들 아이를 가졌다고 수작질을 부리는 건지 누가 아냐? 애 태어나고 반드시 유전자 검사를 해보고 이상이 없다면 내가 순순히 나가겠다. 라고 얘기를 하니 며느리 기가 막힌 듯 탄식을 내뱉더라고요. 환장하고 미칠 지경이었어요. 어쨌거나 당장 나가도 월세방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니 저는 월세를 준답시고 나가서 막노동이라도 할 기세로 그깟 푼돈 내고 네 뱃속아이 출생할 때까지 두 눈 치켜뜨고 노려보고 있을 테니 낳고서 얘기하자 했지요. 네, 저는 억울하게 조금이라도 미심쩍은 부분을 두고 이 집을 나갈 수는 없었습니다. 어찌됐든 아들과 제가 힘들게 평생을 모아 번 돈으로 마련한 거고 정말 며느리 뱃속에 있는 아이가 아들의 자식이라면 인정할 수 있었지만 만약 아닐 경우에는 악착같이 되찾아야지 하늘에 있는 우리 아들도 편히 눈 감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는 영감의 소개로 자전거로 운전해가며 배달 일을 했고 건당 돈을 받으면서 한 푼 두 푼 모아 내 집 월세살이를 하게 됐습니다. 보험금 수령을 받은 며느리가 행위 허튼 수작으로 뱃속 아기가 유산되었다느니 어쨌다느니 벌어지만도 못한 짓을 꾸밀까봐 유심히 지켜보며 감시했죠. 며느리는 그런 저를 하찮게 보며 어이없는 광멸의 눈초리를 쏟아내고는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하루하루 흘렀고 다행히 며느리의 뱃속 아기도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노산이라 그런지 배가 조금씩 불러올 때쯤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많이 겪는 듯 하더라고요. 입도 또 심하게 하는 것 같았고 임산부임에도 자꾸만 말라가는 게 같은 사람으로서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생각만 하면 괘씸하긴 했지만 그래도 함께 살았던 정이 무서웠던지 내심 정말 뱃속 손주가 우리 아들의 아이면 내가 얼마나 천벌 받을 짓을 하고 있나 싶어 저는 동네 사람들을 수소문해 며느리를 위해서 임신에 좋다는 음식들을 아들 대신 사다 냉장고에 넣어놨습니다. 입덧이 너무 심해서 힘들어하는 며느리는 학교에 휴직회까지 내었고 문득 일을 다녀왔더니만 며느리가 냉장고에 채워져 있는 음식을 다행히 버리지 않고 먹고 있더라고요. 도가니탕이었는데 산모한테 줬다고 해서 아는 영감 와이프한테 돈 좀 주고 직접 푹 고아 끓인 것을 나눠놓은 것이었습니다. 먹기만 하면 입덧을 하던 며느리였는데 도가니탕은 아주 잘 먹더라고요. 저는 안심을 하고 제 방으로 들어갈 때쯤 며느리가 한마디 했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왜 넣어놓으신 거예요? 행여 이런 걸로 제가 마음을 바꿔 아버님을 내쫓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신 건 아니시겠죠? 그런 생각 한 적 없다. 한때나마 며느리로서 내 딸처럼 여기던 네가 아이를 품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안 좋아서 그런 것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나는 부디 뱃속 아이가 정말로 떠나간 내 아들의 아이라서 내가 순순히 이 집을 기쁘게 나가는 날이 왔으면 좋겠구나. 라고 말을 한 후 천천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며느리가 제 행동과 말에 무슨 생각을 했든 모든 건 제 진심이 담긴 일이었어요. 정말로 뱃속 손주를 보고픈 하레비의 심정이 통했으면 하는 바람이었죠. 며느리는 조금씩 제게 배려를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식사를 차리면 밥 한 공기와 숟가락, 젓가락 한 벌을 더 놓으며 제 식사를 챙겼고 모진 말과는 다르게 제가 할 일들을 도와주곤 했어요. 며느리의 작은 친절이 이상하게 참 고맙더라고요. 며느리가 분명 이렇게 변한 데는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토록 좋았던 부부관계가 하루아침에 이룰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와 그걸로 얘기를 잘못하다가는 좀 더 집에서 얹혀있겠다고 오해를 살 수도 있었기에 그런 게 싫어서 대화를 하루하루 밀어놓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여느 때처럼 며느리에게 월세를 주기 위해 배달 일을 하러 나갔는데 마침 동네 친한 영감네 집으로 배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감이 제 꼴을 보더니만 저를 끌끌 차더라고요. 아이고, 어쩌다 이런 신세가 됐어, 자네가. 아무리 바람핀 남편과 시아버지가 미워도 그렇지. 이미 남편이 가버린 마당에 그래도 함께 산 정이 있는데 어떻게 학교 선생이라는 작자가 그렇게 모질어? 아휴, 이럴 줄 알았음 내가 입방정을 떠는 게 아니었는데 라고 얘기를 하자 저는 얼핏 지나가다가 이게 무슨 일인지 싶어서 영감에게 상세하게 얘기를 듣고자 했습니다. 영감은 다행히 자신의 한 일에 대해서 캥기는 게 있던지
친구인 되게 상세하게 말해주긴 하더라고요. 진국이한테 여자가 있었다는 것을 며느리는 이미 알았던 모양이었더구만. 그것 때문에 많이 괴로워했던 것 같아. 근데 언제인가 자네가 진국이한테 여자 생긴 걸 내가 보았다고 그래서 물어보는 거라고 했다며? 그걸 들었던지 며느리가 날 찾아왔더라고. 그래서 난 다 알고 찾아온 줄 알고 난 본대로 얘기했고 당시 며느리가 많이 충격을 받은 얼굴이었어. 근데 아들이 바람핀다 옳은 말로 실토를 안 하니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자네도 함께 아들의 잘못을 묵인해 주는 걸로 알았네. 그렇게 알았기 때문에 자네 며느리가 자네한테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 그렇지만 아무리 서운하기로써니 시아버지한테 이럴 건 또 아니지. 안 그런가? 라고 하는데 며느리는 나와 아들이 한 얘기를 엿듣고 아들의 외도를 봤다던 영감한테 진실을 확인하려 했던 겁니다. 그리고 시아버지인 제가 아들과 함께 아들과 숨겨진 여자를 감싸준 것으로 오해를 했던 모양 같더라고요. 다 제 잘못 같았습니다. 그저 아들의 외도에 대해 전 아니라고 믿고 싶었고 또 아들이 그런 일 없다는 말을 철석같이 믿고 덮은 게 문제였어요. 입장 바꿔서 내가 며느리의 친정어른 같았으면 과연 사위가 그런 일을 벌였다는데 쉬쉬할까 생각해 보았지만 그건 또 아니었을 테죠. 어떻게 보면 제가 어른으로서 아들의 잘못을 제대로 알아보고 호되게 야단치지 않았던 게 며느리에게 공분을 샀던 게 분명한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며느리에게 가서 미뤄왔던 대화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며느리가 이제 세상 밖에 곧 나올 아이를 위해서 열심히 태교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를 보니 불편했던 며느리는 일어서서 방으로 돌아가려고 했고 다짜고짜 며느리를 붙잡고 사과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안하다 아가. 아무래도 네가 나에 대해서 오해를 한 모양이더구나. 난 정말 아들이 말한 대로 다른 여자와 아무 사이 아닐 줄 알았다. 무엇보다 너를 얼마나 사랑해서 결혼했는지 내 알기에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던 것뿐이야. 근데 우리 아들이 다른 여자가 있었던 게 사실이었고 너도 그렇게 알고 있었다니. 늙은 애비가 무지해서 아들 말만 믿고 널 힘들게 했구나. 어른으로서 시시비비를 가려 따끔하게 혼쭐을 내줬다면 너에게 큰 힘이 되었을 텐데 내가 미안하다 아가. 그러자 며느리가 멈칫거리며 그동안 참아왔던 서러움이 복받쳐 올랐던지 눈물을 떨구기 시작하더라고요. 진국 씨를 많이 좋아했어요. 그래서 진국 씨가 아버님을 같이 모시고 살자기에 그렇게 받아들여 결혼했어요. 제가 아버님께도 잘하면 그만큼 절 더 아껴주고 사랑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그 애가 다른 여자랑 바람을 핀 거예요. 제 사이에서 아이를 미루었던 이유를 알겠더군요. 영락없는 배신이었지만 제대로 된 증거를 잡기 전까진 차마 티를 낼 수 없었어요. 그걸로 진국 씨와 사이가 벌어지는 것도 싫었고 말 그대로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려니 참았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집에 들어오다가 아버님과 그이의 대화를 들었는데 아버님 역시 그의 바람 사실을 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아들 말만 믿고 덮으려 하셨고 솔직히 아버님이 더 진국 씨보다 미웠어요. 제가 아버님한테 어떻게 했는데요? 절 딸로 여긴다 하셨으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으시냐고요. 며느리는 그동안 참아왔던 얘기를 터뜨려 버렸고 저는 미안하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사실은 그 와중에 어떻게 애를 가졌냐고 물어보고 싶었지만 며느리에게 죄인이 된 것 마냥 그것마저 물어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는 며느리에게 나 역시 진짜 아들이 바람피는 줄 몰랐다고 엘비가 자식의 말을 안 믿으면 누가 믿냐고 나도 어쩔 수 없었다고 그 심정 헤아리지 못해 미안하다 말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제게 궁금했던 점을 풀어주더이다. 저 사실 진국 씨랑 이혼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혼 서류까지 다 작성했는데 진국 씨가 이혼만큼은 절대 안 된다며 아버님한테 상처 줄 수 없다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끝까지 못 살겠다고 하니 궁여지책으로 제게 아이를 갖게 한 거예요. 그리고서 끝까지 이기적이게
자기는 호련히 떠나버렸죠. 나와 아이만을 남기고. 정말 그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라고 아들에 대한 원망을 쏟아부으며 통곡을 해대었어요. 저는 그런 며느리를 진심을 다해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며느리와 모든 오해를 풀게 되었고 저는 차마 며느리에게 미안해서 그 집에 함께 있을 자신이 없어 며느리와 손주에게 모든 것을 주고 나오기로 했어요. 제가 정작 이렇게 대하며 짐을 꾸리니 만삭의 며느리는 제게 봉투를 하나 내밀더라고요. 아버님이 많이 밉지만 그래도 연세 드신 아버님 차마 정이 있어 무일푼으로는 보내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 전세 얻을 돈 2억 정도 넣었어요. 진국 씨 죽음으로 부부간의 인연은 끝났지만 어디서든 행복하게 잘 사시길 바랄게요. 라며 돈 봉투를 건넸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배려해주는 며느리가 고마웠고 그 2억을 가지고 나와서 작은 오피스텔 전세 하나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나와서 살걸. 괜히 아들과 함께 살겠다고 오지랖으로 버티다가 아들 며느리에게 부담만 줬나 싶었습니다. 며느리는 아이에게 미국 영주권을 주고 싶다며 전 재산을 팔고 정리한 뒤 미국으로 가는 바람에 결국 손주 태어난 얼굴은 보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며느리 SNS가 있어 들어가 보았는데 다행히 우리 금쪽 같은 손주가 외국에서 건강하게 잘 태어났더라고요. 손주를 건강하게 낳아준 며느리에게 아들의 목까지 고마웠습니다. 아들이 살아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SNS에 있는 사진을 보고 눈시울을 붉혔죠. 신생아라서 얼굴이 잘 형성되지 않아 누굴 닮았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아들의 핏줄이라는 것만으로도 기특하고 예뻤습니다. 하지만 그 후 SNS가 바로 닫혀버려서 저는 손주를 볼 길이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사돈 어른들한테 물으니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는 말로 회피하고 손주와 제가 생이별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어미의 뜻이 그러니 어찌합니까? 보고 싶고 그리운 손주였지만 가슴에 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저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서 친한 영감 소개로 경비 일을 맡아 아파트 경비원으로 취직하게 되어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몸이 힘들고 바쁘다 보니 고된 현실도 있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몇 년 동안 최선을 다해 살아갈 무렵 딸에게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근데 평소 하던 안부 전화답지 않게 목소리가 무척 심각해 보였어요. 그리고 저는 딸의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다리가 후들거려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아빠, 참 세상 좁다더니 세연이 있잖아. 얼마 전 내가 사는 한인 동네로 이사 왔더라고. 우연히 마주쳤는데 처음에 긴가민가 해서 보는데 세연이가 틀림없는 거야. 알고 보니 교포의사랑 재혼했더라고. 근데 그 사이에 아들 하나가 있어서 처음에 세연이가 오빠애를 낳았다길래 내 조카인 줄만 알고 있었는데 근데 이상하게 오빠랑 하나도 안 닮고 새아빠인 교포의사랑 똑같이 닮은 거야. 느낌이 뭔가 쎄해서 아는 사람을 통해 그의 머리카락을 구해 나랑 유전자 검사를 해봤더니만 맞질 않아. 친족이 아니라는 거야. 그애 오빠 아들이 아니라고. 내가 아빠한테 증거 서류 보낼 테니까 새언니한테 뺏긴 오빠의 보험금이며 재산이며 다시 찾아와 아빠. 라고 얘기를 하니 저는 머릿속이 백지장처럼 새하얘지면서 딸이 보낸 서류는 얼마 안 가 제 손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아니나 다를까 서류를 확인해 보니 며느리가 낳았던 아이는 우리 집안의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딸의 말처럼 우리 피줄이 아니었던 거죠. 배신감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던 저는 인두껍을 쓰고 어찌 이런 죄를 저지르나 싶어서 당장에 변호사를 찾아갔고 몇 년 전에 넘어갔던 재산과 보험금에 대한 고소를 하며 재산 추징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며느리 새남편이 능력 있는 의사인 덕분에 행여 소문 빠른 한인사회에서 한국에서의 불미스러운 소문으로 병원에 타격을 입을까봐 그때 빼앗겼던 보험금과 아들의 전 재산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었어요. 엄한 사실을 발설하지 않겠다는 각서와 함께 일부 위자료까지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 곧 발칙한 것은 끝까지 저를 만나 자기가 쇼한 것에 대한 사과를 하지 않더라고요.
미국에 있는 딸의 말을 들어보니 여전히 병원 운영을 하고 있다던데. 소문이 아예 안 날 수는 없었던지 자기가 입 한 번 뻥끗을 안 했어도 이미 소문이 났다고 하는데 그래도 병원 운영은 나쁘지 않게 되었나 보더군요. 생각 같아선 확 망해버렸으면 좋겠으나 세상 뜻이 맘같이 되진 않으니 부디 하늘이 있으면 그런 못된 며느리 세상에